안녕하세요. 서초동 사이다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사이코즈만 괜찮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드라마에서 인기몰이를 했던 서예지 씨가 진짜 사이코였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학폭 논란 있죠. 스태프에 대한 갑질 논란 있죠. 그리고 학력 의혹까지 뿐만 아니라 배우 김정현 씨가 서예지 씨와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학대당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았다라는 그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결국 어떤 상황이나 이런 심리 같은 것을 조작해서 자신을 못 믿게 만들고 결국 남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다라는 거거든요. 굳이 범죄랑 비교한다면 그루밍 성범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자신의 지배력 하에 복종시키게 만드는 그런 관계를 설정한 다음에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 상대방은 그 범죄에 저항하거나 항거하지도 못하고 신고도 못해요. 서예지 씨가 여러 가지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이미지에 이제 완전히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예지 씨를 쓴 광고주들이 난리가 났겠죠. 언론에 나오는 얘기 보면 업체에서 손해배상 및 위약벌, 위약금액을 청구할 경우에 서예지 씨가 연간 30억 원 이상의 소송을 당할 거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 100억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하나 확실한 건 줄소송이 이을 것이라는 거죠. 보통 광고 모델이 계약 기간 중에 어떤 무리를 일으켰다. 그래서 그 광고를 준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 받은 그 계약 금액의 2배, 3배, 10배 이런 식으로 위약금을 문다는 위약벌 조항이 있어요, 보통은. 서예지 씨가 맺은 광고 계약에도 이런 위약벌 조항 당연히 있을 거예요. 서예지 씨가 찍은 광고들이 보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브랜드, 마스크 그리고 웹소설 광고 모델로도 지금 활약 중이에요. 대략 최대 한 40억 원 정도의 광고 계약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이 서예지 씨와 관련된 논란으로 피해를 입은 광고주 입장에서는 서예지 씨를 상대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위약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 라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보통 이런 연예인 광고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금의 300%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예전에 걸그룹 티아라 왕따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때 기억나는데 그 과정에서 티아라의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아졌는데 계약금 4억 원을 광고주한테 돌려주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준 경우도 있어요. 이제 개그맨 이수근 씨 같은 경우인데 이수근 씨는 2억 5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고 자동차용품 모델이 됐다가 이제 불법 도박 혐의로 이수근 씨가 받은 2억 5천의 3배, 300%에 해당하는 돈을 물어주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서예지 씨가 광고주들에게 모든 계약금을 다 물어줘야 할까?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여 개의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던 김생민 씨 같은 경우는 성추행 폭로로 활동을 중단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한 푼도 위약금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약금을 지불하는 계약 조건을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될 때 위약금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김생민 씨는 법정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 계약서에 적혀있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지 않게 됐던 거예요. 그 김생민 씨가 했던 코너에서 스튜피드, 그레이트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생민 씨 입장에서 대단히 이제 그레이트한 그런 계약서를 썼던 거죠. 영화배우 조니뎁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논란으로 영화에서 하차를 했었는데도 111억 원 상당의 출연료를 다 받았어요. 출연료를 다 받은 이유가 영화의 제작 여부, 재캐스팅으로 인한 하차 및 출연 불발의 경우에도 출연료를 무조건 전액 지급받는 이러한 출연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러한 계약을 웬만해서는 체결 잘 안 하는데 이제 조니뎁한테 이런 계약을 했다가 호되게 당한 케이스네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서예지 씨 같은 경우도 위약금을 지급하는 그 조항이 계약 기간 중에 있었던 일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위약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할 여지도 있어 보여서 서예지 씨가 위약금을 지급하게 될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광고주 입장에서는 서예지 씨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위약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계약서죠. 지금 뭔가를 바꾸긴 어려워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이러한 학폭 논란이나 이러한 이슈들이 과연 계약 위반이 맞냐, 계약서에 적혀있는 위약금 지급 조항에 해당되느냐,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쓸 때
가급적이면 위약금 지급 조건을 폭넓게 규정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 이전에도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조항까지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광고주나 서예지 씨 입장에서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인가. 제 예상인데 소송이 진행되면 아마 재판부에서는 조정 회부 결정할 것 같아요. 재판이 진행되면은 판결로 가기 전에 재판상의 조정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제 도출하게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측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서예지 씨 사건을 좀 다루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계약서를 잘 써야 된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계약서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의 기준, 룰이 되는 게 바로 당사자 간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는 항상 꼼꼼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쓰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1995년에 있었던 김성재 사망 사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중학생이었고 듀스라는 그룹이 워낙 핫한 그룹이었기 때문에 김성재의 사망이 저에게 줬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26년 전에 사망한 김성재와 관련된 재판이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사건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가 그 당시에 김성재 씨의 체액 등을 검사했던 약물 분석가를 상대로 10억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 씨가 제기한 이 소송은 1심, 2심에서 다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자, 김 씨가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뭘까요? 약물 분석가 정 씨는 국과수 담당 직원이었어요. 김성재 씨가 사망을 한 원인은 졸레틸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밝혀내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김 씨 입장에서는 강연이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발언했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김성재의 사인이 타살이다,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였던 김 씨가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김 씨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지 23년이 지났는데도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살인범이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으니까 정 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김 씨는 약물 분석가 정 씨의 어떤 발언들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걸까요?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라 독극물이다, 졸레틸은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이러한 정 씨의 말이 허위 사실이다. 당시에 졸레틸이 암암리의 마약으로 사용됐고 김성재가 이러한 졸레틸을 마약성으로 사용하다가 사고로 사망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었어요.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 95년 당시에 졸레틸이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이건 마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타람에게 사용된 보고 사례가 없었으니까 정 씨가 주장한 게 진실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또 독극물이라는 말 자체도 사람의 몸에 유해한 물질이다 라는 취지로 썼기 때문에 100%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 삼은 부분이 김성재의 오른쪽 팔뚝에서 발견된 28개의 주사 바늘과 관련해서 이제 약물 분석가 정 씨는 보통 마약 중독자들은 한 번에 28개씩 주사를 놓지 않는다. 하지만 김성재의 팔뚝에서 발견된 28개의 주사 자국은 한 번에 맞은 것 같더라,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원고인 김 씨는 28개의 주사 자국은 주사를 하루에 다 맞은 게 아니라 2, 3일에 걸쳐서 나눠서 맞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재판부는 정 씨의 발언은 당시에 주사 자국은 한 번에 놓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검의의 의견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내용을 판결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이 사건 발언에서 적시된 해당 사실들은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설령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정 씨에게는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물 분석가의 발언이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진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여러 가지 상당한 이유들이 있다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김 씨는 이미 무죄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인데 김 씨가 범인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정 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판결이 양립 가능한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두 개의 판결이 양립할 수 있는 이유는 두 사건의 쟁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김씨 사건의 형사재판에서는 김씨가 살인범일 수도 있겠다라고 검찰은 봐서 기소를 한 건데, 판사가 봤을 때는 살인범이 아닐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가능성의 차원에서 무죄 선고한 거고요. 그거는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이 적용된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민사손해배상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원고가 본인이 주장하는 점을 충분하게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약물 분석가의 발언들이 비록 김씨의 형사 판결의 결론과 상충되는 면이 있더라도 학문적 검토와 이성적 논리 전개에 의한 건전한 비판, 본인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허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 형사재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 사이에는 쟁점도 다르고 주장 입증의 정도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두 가지 반대되는 판결이 선고된 거죠. 변호사님, 이번 소송 결과 때문에 김 씨가 다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나요? 없죠.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에요. 한번 재판을 받은 사람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형사재판 받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그런데 이미 이렇게 무죄 확정 선고된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표현의 자유에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확정된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 의혹 제기, 이러한 것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전혀 아무런 근거 없이 말하는 걸 우리가 뇌피셜이라고 하죠. 뇌피셜을 가지고 함부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다가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민사손해배상 책임으로 몇 천만 원 또는 몇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 말은 자유롭게 하되 그 근거는 갖추자.